길동아, 애비가 평생 너를 몰라봤구나. 똑똑한 놈들이 다 떠난 날에도 끝까지 남아준 건 너 하나였구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대감 집안엔 복이 넘친다고요. 첫째와 둘째는 벼슬길에 올라 이름을 날렸고 막내 길동이는 바보라 불렸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산과 들을 떠돌던 멍청이 막내. 하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람들 손가락질 속에 쓰러졌을 때 부모 곁을 지킨 건 그 잘난 두 아들이 아니라 세상이 버린 그 바보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에서 가장 우직했던 효자 박길동의 이야기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인생의 지혜. 지금부터 조선 별빛 차담과 함께 시작하시지요. 옛날 어느 고을에 남부러울 것 없는 만석군 박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농토의 곳간은 쌀로 가득했고 집 안에는 하인만 수십 명이 넘었지요. 박대감의 집은 고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기와집은 몇 채나 되었고 연못에는 잉어가 헤엄치고 정원에는 온갖 꽃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박대감 집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박대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머리가 영특해 일찍이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첫째는 한림학사가 되었고 둘째는 병주참판의 수하에서 일했습니다.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는 두 아들 덕분에 박대감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박대감 집안을 바라보았지요. 박대감 댁은 정말 복이 많으시네. 아들 둘이 벼슬길에 올랐으니 게다가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부러운 집안이야.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집안 잔치가 있을 때면 고을의 양반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박대감은 자랑스럽게 두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길동이는 달랐습니다. 공부에는 통소질이 없고 덩치만 곰처럼 컸어. 하루 종일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며 흙이나 만지기 일수였습니다. 서당 훈장이 천자문을 가르쳐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글을 쓰라면 붓을 거꾸로 잡는 아이였지요. 훈장이 100번을 가르쳐도 길동이는 천자문 첫 구절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이렇게 답답한 아이는 처음 봅니다. 훈장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길동이를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길동이는 정말 바보야. 저렇게 큰 덩치의 머리는 왜 저렇게 나쁠까? 하지만 길동이는 그런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당에서 도망쳐 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타고 개울에서 물장난을 하고 들판에서 뒹구는 것이 길동이에게는 공부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박대감은 그런 막내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잉, 저 곰 같은 놈 형들은 가문을 빛내는데 너는 대체 커서 무엇이 되려느냐? 박대감은 길동이를 없는 자식 취급하며 늘 구박만 일삼았습니다. 집안 잔치에 손님이 오면 길동이를 뒷방에 가둬두고 길동이가 인사를 드려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첫째와 둘째는 내 자랑이지만 막내는 에휴, 말도 꺼내기 실수. 저런 멍청이를
어찌 내 자식이라 할 수 있겠소?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저렇게 잘났으니 충분하지 않습니까? 막내 하나쯤이야 맞소. 맞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럴 때마다 길동이는 그저 멍하니 웃으며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대감 집안의 복도 많지. 두 아들은 저렇게 잘났는데 막내 하나쯤이야. 그래도 저런 멍청이를 낳다니 집안에 먹칠하는 것 아닌가. 길동이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네. 형들은 저렇게 잘났는데 하지만 길동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들에서 풀을 뜯으며 가끔은 마을 사람들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힘이 장사였던 길동이는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를 혼자 끌 수 있었고 5명이 들어야 할 바위를 혼자서 들어 옮기곤 했지요. 남들이 놀리는 소리는 들려도 마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은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길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홍수가 났을 때도 길동이는 혼자서 제방을 쌓았고 또 어느 날 불이 났을 때도 길동이가 가장 먼저 달려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감사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길동이를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박대감의 부인은 가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길동이도 나름 착한 아이가 아닙니까? 공부는 못해도 하지만 박대감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착하기만 해서 뭐 하오? 이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오. 저런 멍청이는 평생 남의 밑에서 일이나 하며 살 것이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동이는 어느덧 2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산과 들을 헤매기만 했습니다. 박대감은 길동이에게 장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런 멍청이에게 누가 딸을 주겠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박대감 가문에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조정의 정쟁에 휘말려 박대감이 역적으로 몰린 것입니다. 사실 박대감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두 아들이 섬기던 대신이 영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게 되었고 그 여파가 박대감에게까지 미친 것이지요.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대감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오? 박대감이 외쳤지만 포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밧줄로 박대감을 묶어 끌고 갔을 뿐입니다. 관아에 도착한 박대감은 형조판서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형조판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아무개, 너는 역적의 무리와 한통 속으로 나라를 배반하려 했다. 그 죄를 어찌하겠느냐? 역적이라니요. 저는 평생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박대감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은 몰수당하고 박대감은 관아의 포졸들에게 끌려가 곤장을 맞았습니다. 늙은 몸에 곤장 50대를 맞고 나니 반쯤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등짝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박대감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진작에 친정으로 도망갔고
그토록 충성스럽던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던 저택은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고개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침을 뱉으며 지나갔습니다. 역적 박아무개, 평생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 꼴이구만. 두 아들이 벼슬한다고 뽐내더니 결국 역적 집안이었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빗발쳤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이었습니다. 박 대감의 부인도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평생 귀하게만 살던 양반 부인이 하루아침에 역적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부인은 병석에 누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 대감은 한양에 있는 잘난 두 아들에게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얘들아, 애비가 죽게 생겼으니 부디 도와다오. 너희들이라도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이 애비는 길바닥에서 죽고 말 것이다. 제발 도와다오. 박 대감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두 아들이라면 당연히 달려와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금지옥역 키운 자식들이 아니던가요? 평생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고 최고의 옷을 입히고 최고의 음식을 먹이며 키운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며칠을 기다려 받은 첫째 아들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역적의 부모를 두었다가 저희까지 앞길이 막히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미 조정에는 아버지와 연을 끊었다고 아뢰었습니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끝났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제발 저를 찾지 마십시오. 둘째 아들의 답장은 더욱 매몰찼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저지르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하입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제 목숨도 위태로우니 부디 저를 찾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편지도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금지옥엽 키운 아들들에게 버림받은 박 대감은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인도 따라 쓰러졌습니다. 평생 비단 옷만 입고 살던 양반 부부가 이제는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거리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건만 이것이 그 대가란 말인가. 저놈들을 위해 내가 평생 고생하며 재산을 모았건만 박 대감의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인도 따라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우리 아들들이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온 길동이가 쓰러진 부모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길동이는 놀라 달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구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도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길동이는 부모님을 번쩍 들어 업고는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역적의 자식이라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형들은 진작에 인연을 끊었다던데 저 멍청이만 남았구나. 저러다가 같이 잡혀가겠네. 멍청해도 유분수지 길동이도 불쌍하긴 하네.
평생 구박만 받았는데. 하지만 길동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길동이가 평소에 산에 올 때마다 쉬어가던 곳이었지요. 남들이 공부할 때 산에서 놀던 그 시간들이 이제야 쓸모가 생긴 것입니다. 길동이는 오두막을 정성껏 수리했습니다. 그 큰 손으로 통나무를 옮기고 지붕을 이었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로 부모님의 상처를 치료했고 계곡물을 길어다 드렸습니다. 밤낮 없이 부모님을 돌보는 길동이의 모습은 마치 어미를 잃은 새끼 곰이 다친 어미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길동이는 부모님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난 곤장 자국을 보자 길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길동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와 다렸어 아버지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정성껏 약을 지어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박 대감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구박했던 막내 아들이 자신을 구한 것입니다. 박 대감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지붕은 곳곳이 뚫려 있었고 벽은 바람이 스며들 정도로 허술했습니다. 하지만 길동이가 정성껏 수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박 대감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습니까? 여기는 제가 평소에 쉬던 산속 오두막입니다. 길동이가 대답했습니다. 길동아, 미안하구나. 애비가 너를 너무 못되게 대했구나. 내 형들은 도망갔는데 너만 남았구나. 박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그저 우직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제가 덩치가 커서 쌀은 좀 많이 먹지만 힘은 장사 아닙니까? 걱정 마시고 이 죽이라도 드십시오. 길동이는 산에서 캔 나물로 죽을 끓여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박 대감은 그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산의 진미만 먹던 자신이 이제는 나물죽을 먹게 되었지만 이 죽이 그 어떤 음식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길동이의 진짜 효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밤에는 마을 부잣집에 갔어 힘쓰는 일을 거들며 품삯을 받았지요. 남들이 멍청하다고 놀리던 그 머리로도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중에도 몇 번씩 일어나 부모님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역적 박 아무개의 아들 아닌가. 그래, 저 바보 같은 막내 말이야. 형들은 도망갔는데 저 멍청이만 남았다더군. 하지만 길동이는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약초와 나무를 팔았습니다. 품삯도 적었지만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어느 날은 큰 비가 내려 산사태가 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였는데 길동이가 혼자서 바위를 옮기고 흙을 쌓아 물길을 돌렸습니다. 그 덕분에 마을은 무사할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길동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길동이를 바보라고 했는데 진짜 효자는 저 아이였구나. 역적의 자식이라고 욕했는데 부모를 버린 건 벼슬한 형들이고 부모를 지킨 건 길동이었네. 길동이는 비록 머리는 나쁘지만 마음은 착한 아이야. 또 어느 날은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길동이가 맨손으로 호랑이와 맞섰습니다. 그는 평소 산에서 짐승들과 논일며 익힌 솜씨로 호랑이를 제압했고 호랑이를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길동이의 명성은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박대감의 막내 아들이 호랑이를 맨손으로 물리쳤다더군. 그 바보 같던 길동이가 말이야? 바보가 아니라 진짜 효자였어. 우리가 몰라봤던 거야. 하지만 길동이에게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하루하루 건강하게 웃으시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면 길동이는 산에서 나무를 캐왔고 여름이 오면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산에서 밤과 도토리를 주워왔고 겨울이 오면 나무를 했어. 부모님을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박대감은 추운 날씨에 몸이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길동이는 밤새도록 나무를 했어. 방을 따뜻하게 했고 눈 속에서도 약초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초를 다려드려도 박대감의 기운은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길동이는 밤마다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거두시더라도 아버지만은 살려주소서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소서. 어느 날 밤, 박대감이 길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길동아, 애비가 평생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진짜 효자였어. 형들보다 훨씬 귀한 자식이었어,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아들 노릇을 할 뿐입니다. 제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길동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멍하니 웃기만 하던 길동이가 처음으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은 어찌 되었을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소식이라도 알고 싶구나. 박대감은 여전히 한양에 있는 두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배신했어도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길동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버지를 살려야겠다고 다짐했지요. 바로 그때 길동이는 깊은 산속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적 산에서 놀던 중 우연히 들은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었지요. 이 산 가장 깊은 곳, 사람이 거의 가지 않는 절벽 끝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네. 그 산삼을 먹으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 하지. 하지만 그곳은 너무 위험해서 아무도 가지 못한단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돌아왔어.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했지. 길동이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설령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길동이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사이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깨어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놀라 찾았지만 길동이는 이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길동아, 길동아, 어디 갔느냐? 어머니가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동이는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핥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높은 바위를 기어 올라가고 깊은 계곡을 건너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다시 기울어가도 길동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독사가 나타나기도 했고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산을 헤매던 길동이는 드디어 그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아찔할 만큼 높은 절벽이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았지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득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길동이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이가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 없소.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 사람이 있다니. 길동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벽 중간쯤 튀어나온 바위에 노인 한 분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지금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태롭게 바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떨어졌을 것 같았습니다. 길동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노인을 구하려면 산삼을 찾을 시간이 늦어질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노인을 구하고 나면 오늘은 산삼을 찾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병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길동이는 즉시 노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십시오. 길동이는 바위를 타고 내려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고 힘이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노인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제 손을 잡으십시오. 길동이는 한 손으로는 바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을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길동이의 손을 잡았고 길동이는 힘껏 노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끌어올리는 순간 길동이가 붙잡고 있던 바위가 흔들렸습니다. 길동이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젊은이, 나는 됐으니 자네라도 살아라. 노인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사 같은 힘으로 노인을 끌어올리면서도 동시에 다른 바위를 잡아 몸을 지탱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올려놓은 후 길동이도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헉헉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길동이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길동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젊은 양반, 이런 위험한 곳에 무엇 하러 왔소? 그리고 나를 구해주다니, 자네 일은 어찌 되었소? 자네도 위험할 뻔했는데. 길동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산삼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지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길동이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나 같은 늙은이를 먼저 구하다니. 요즘 세상에 자네 같은 젊은이가 어디 있겠소. 자네 아버지는 복이 많으시구려. 이런 효자를 두셨으니. 길동이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젊은이, 요즘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은 드물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급급하지. 특히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지. 노인은 길동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 사람이요? 저는 박길동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고을 부잣집 아들이었으나 지금은 산속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박길동. 혹시 박대감의 아들이 아니요? 길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아버지를 아는 것일까요? 아버지를 아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소.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재산을 빼앗긴 박대감 말이오. 그런데 자네가 그 아들이라니? 그것도 바보라고 소문난 막내 아들이라니. 길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권력 다툼에 휘말린 것뿐입니다. 노인은 길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보니 자네는 진짜 효자로구나. 자네 아버지의 사연을 자세히 들려주겠소. 길동이는 노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형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버렸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 말입니다. 길동이의 이야기를 듣는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허허, 세상에 이런 일이 첫째와 둘째는 벼슬을 한다는 놈들이 부모를 버리고 바보라고 놀림받던 막내가 진짜 효자였구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로군.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길동이. 자네가 찾는 산삼이 어디 있는지 아는가? 아니요. 그저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꼭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하니까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자 놀랍게도 천년 묵은 산삼이 나타났습니다. 인삼은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고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이것을 받게. 내가 마침 이 산을 탐색하다가 발견한 산삼일세. 자네 아버지께 드리게. 길동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됩니다. 이런 귀한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야말로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이 아닙니까? 하지만 노인은 고집스럽게
산삼을 길동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자네는 나를 구했소. 이것쯤은 당연한 보답이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구려.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길동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아버지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고 뭐고 없네. 자네가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저 절벽 아래였을 게야. 서로 도운 것이지. 그리고 자네 같은 효자를 돕는 것은 하늘의 뜻이기도 하고, 길동이는 노인을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삼을 다려 아버지께 드리자 신기하게도 박대감의 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계속 드리자 기운을 차리시더니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동아, 내가 어디서 이런 귀한 산삼을 구했느냐?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이 아니냐? 길동이는 절벽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박대감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정말 효자구나. 내 목숨도 위험한 곳에서 나를 위해,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구하다니. 내가 너를 정말 몰라봤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길동아, 내가 우리의 진짜 자식이구나. 형들은 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길동이가 사는 오두막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박대감은 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싶어 떨었지만 포졸들의 태도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박대감께서 이곳에 계십니까? 저희는 암행어사 나리의 명을 받들어 모시러 왔습니다. 암행어사. 박대감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포졸들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사 나리께서 박대감의 사연을 다시 조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대감께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것이라고 하시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길동이가 절벽에서 구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림새는 전혀 달랐습니다.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든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그의 뒤에는 많은 군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 오래간만이오. 당신은 그때 그 노인, 아니, 어사 나리, 노인, 아니 암행어사는 길동이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길동이. 다시 만났구나.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아 지방을 순찰하던 암행어사일세. 산을 조사하다가 그만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지.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게야.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 길동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노인이 암행어사였다니. 할아버지가 아니 어사 나리셨습니까? 그렇네. 나는 임금님의 밀명을 받고 이 지방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러 온 암행어사일세. 그런데 산을 조사하던 중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지. 자네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어사는 박대감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대감, 길동이에게서 대감의 사연을 자세히 들었소. 그리고 길동이의 효심에 감동했소.
저런 효자를 키운 사람이 역적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직접 조사해 보았소. 어사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대감을 모함한 자들의 비리를 찾아냈소.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다툼에서 대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요. 증거도 확보했소.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 뇌물의 기록, 증인들의 증언까지 모두 확보했어. 박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저희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겁니까? 그렇소. 이제 대감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요. 몰수당한 재산도 돌려받을 것이고, 대감을 모함한 자들은 처벌받을 것이요. 임금님께서도 대감의 억울함을 아시고 매우 노하셨소. 박 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억울함이 풀리는구나. 어사는 길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길동이, 자네는 진짜 효자일세. 자네가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게야. 자네의 우직한 심성과 지극한 효심이 결국 집안을 구한 셈이지. 하늘이 효자를 돕는다는 말이 맞았어. 어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 대감을 모함한 자들은 단순히 권력 다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소. 그들은 박 대감의 재산을 탐내고 박 대감의 두 아들이 자신들의 파벌에 들지 않자 앙심을 품었던 것이요. 정말 악독한 자들이었지. 며칠 후 조정했어. 정식으로 박 대감의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박 대감을 모함했던 관리들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고 그들은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모자는 유배를 가게 되었고 나머지 공모자들도 모두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박 대감의 재산은 모두 돌려받았고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박 대감은 다시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특별히 박 대감을 불러 위로의 말씀을 하셨고 길동이에게는 특별한 상을 내리셨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에 있던 첫째와 둘째 아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종들을 거느린 채로 말입니다. 그들은 박 대감이 다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박 대감 앞에 도착한 두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다시 받아주십시오. 첫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벼슬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둘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감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역경 속에서 진짜 효자가 누구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미 나와 인연을 끊었다 하지 않았느냐? 박 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벼슬을 얻고 머리는 좋아졌을지 모르나 너희는 사람의 도리를 잃었다. 부모가 어려울 때 곁을 지키지 않고 이제 다시 부귀영화가 돌아오니 돌아왔느냐? 너희는 진짜 자식이 아니다. 첫째와 둘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게 자식은 오직 이 우직한 막내뿐이다.
박 대감은 길동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길동이는 비록 머리는 좀 모자랄지 몰라도 사람의 도리는 안다. 부모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 이것이 진짜 효도다. 이것이 진짜 사람이 할 일이다. 형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벼슬도 재산도 가졌지만 정작 부모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보라고 놀리던 동생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길동이는 여전히 멍하니 웃으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배고프시죠?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아버지. 형님들도 가족 아닙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박 대감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동아, 너는 정말 너무 착하구나. 내가 평생 구박받았는데도 형들을 용서하려 하다니 좋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마 하지만 박 대감은 두 아들을 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길동이에게서 사람 됨됨이를 배워라. 벼슬이 높고 머리가 좋은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람의 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를 진짜 아들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 후로 박 대감은 길동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은 대부분 길동이에게 물려주었고 첫째와 둘째에게는 최소한만 주었습니다. 두 형은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벼슬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길동이를 도우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어사는 길동이의 효심을 임금님께 아뢰었고 임금님은 길동이에게 정려를 내렸습니다. 길동이의 집 앞에는 효자를 기리는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동이를 존경했고 아이들에게 길동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쳤습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길동이처럼 말이야. 세월이 흘러 박 대감이 세상을 떠날 때 곁을 지킨 것은 길동이였습니다. 박 대감은 길동이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길동아, 너를 낳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내가 진짜 효자였어. 내가 우리 집안을 구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것이 박 대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효자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세상이 멍청하다고 놀리는 사람 속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길동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가르쳤지요. 학문도 중요하고 벼슬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부모님을 잊지 말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라. 그것이 진짜 효도다. 그것이 진짜 사람이 할 일이다.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가르침을 지켰고 길동이의 후손들은
비록 높은 벼슬을 하지는 못했어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길동이의 집안을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 집안은 진짜 좋은 집안이야. 대대로 효심이 깊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집안이지.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길동이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정여무는 세월이 지난 날 같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합니다. 마을 어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우직함이 집안을 구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간이 아니라 평생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남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멍청해 보인다고, 쓸모없어 보인다고 무시하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길동이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을 때는 누구나 부모를 잘 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부모가 역경에 처했을 때도 곁을 지키는 자식이 진짜 효자입니다. 길동이의 형들은 똑똑하고 벼슬도 높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부모를 버렸습니다. 반면 길동이는 바보라고 놀림받았지만 끝까지 부모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우직한 효심이 결국 온 가족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똑똑함보다 우직함이, 지식보다 마음이, 재능보다 성실함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길동이가 절벽에서 노인을 구한 것도 머리로 계산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혹시 길동이 같은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또한 나는 어려울 때 누구 곁을 지키고 있는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은 드뭅니다. 길동이 같은 사람 말입니다. 우리 모두 길동이처럼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람다운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식의 성과와 겉모습만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부모 곁을 끝까지 지키는 건 화려한 꽃보다 깊이 뿌리 내린 투박한 나무 같은 자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선별빛 아담과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조선별빛 아담이었습니다.